자, 14장 할 차례인데요. 이제 이번 주로 학기가 끝나게 되죠. 오늘과 다음 시간 이 2시간 동안에 TCP 얘기를 하다가 끝날 것 같아요. 그래서 남은 이야기를 이제 하겠습니다. 그 14장에 보면은 이제 TCP 타임아웃과 리트랜스미션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TCP는 reliable 한 트랜스포트죠. 다시 말하면 이제 그 응용이 커널 안에 있는 TCP에게 자료를 넘겨주면 TCP가 정말로 불가능한 경우 아니면은 확실하게 배달을 해줍니다. 여러분이 하는 거의 모든 응용이 다 TCP를 써요. 뭐 이런 게 정말로 필요한 뭐 은행 거래나 뭐 이런 거는 물론이려니와 여러분이 하는 거의 모든 응용, 웹서핑, 그다음에 이메일, 그다음에 인터넷 게임, 심지어 실시간이 아닌 그런 스트리밍 같은 것도 다 TCP를 씁니다. 여러분들 어디서 야구 중계를 계속 본다, 그걸 다 TCP를 해요. UDP를 쓰는 경우는 딱 세 가지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어떤 건지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그 나머지 경우는 다 TCP를 쓴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14장에서 하는 얘기는 뭐냐면, 그렇게 릴라이어블한 그 배달 모델을 가진 TCP가 어떻게 릴라이빌리티를 이루어내느냐 하는 건데요. 그 핵심에 놓인 개념이 바로 이 TCP의 타임아웃과 재전송입니다. 그러니까 재전송이라고 하는 것은 타임아웃에 의해서 촉발되는 일인데, 그 타임아웃은 뭐의 결과냐 하면은 패킷이 배달되지 못하고 이 배달되었다는 결과가 쉽게 얘기하면 acknowledgement가 안 오는 경우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샌더는 보내놓고 그냥 나 몰라라 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시계를 가지고 시간을 재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보내놓고 그 데이터가 acknowledgement가 되어서 돌아올 것을 기대하고 시계를 재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TCP에서는 항상 가장 중요한 개념이 뭐냐면 라운드 트립 타임이라는 거예요. 줄여서 RTT라고 하는데, 이 라운드 트립 타임이 뭐냐면, 내가 데이터를 보냈으면 데이터가 다시 돌아오는 게 아니고요. 데이터를 보냈으면 그쪽에서 데이터를 받았다라고 하는 액너리지먼트가 돌아오는 데 걸리는 시간 정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RTT에 대한 개념이 TCP에게 있고, 얼추 말하자 그러면 저 RTT만큼 정도 기다려 줍니다. 그러니까 액너리지먼트가 그때까지 오기를 기대하고 있어요. 그런데 액너리지먼트가 그때까지 오지 않으면 무엇이라고 간주하느냐 하면, 그것은 패킷이 중간에서 죽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TCP에게 있어서는 그 타임아웃이 곧 패킷이 죽었다는 뜻이 되고요. 패킷이 죽었으면 그 결과로서 당연히 재전송하는 겁니다. 그러면 패킷이 중간에 가다가 배달이 안 되고 죽었다라고 할 때 재전송하기 위한 카피는 어디 남겨놨을까요? 여러분이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TCP 소켓이라는 걸 열게 되면, 소켓이 응용과 커널 사이에서 일종의 버퍼들을 만들어서 버퍼들을 저장하고 있다고 그랬죠. 이 그림 기억나요? 그러니까 응용이 있고 커널이 있으면 TCP 소켓을 만들면은 응용에서 내려오는 버퍼가 있고, 네트워크에서 배달된 것을 올려놓는 게 있죠. 이걸 뭐라고 그랬어요? 이걸 receive socket buffer라고 그랬죠. 여기가 send socket buffer예요. 그래서 여기 receive socket buffer에 얼마나 공간이 남았나, 이거를 매번 보고를 상대편에게 해주는데, 이걸 뭐라고 한다고 했어요? 윈도우 사이즈라고 한다고 했죠. 윈도우 사이즈. 자, 근데 이제 반대편도 마찬가지예요. 그 응용이 여기다가 이제 쌓아놓으면 TCP가 네트워크 상황 봐가면서, 또 네트워크 상황 보는 게 이제 컨제션 컨트롤이고, 상대편의 리시브 사켓 버퍼의 빈 공간 상황을 봐가면서 그 어디에 실려오게 됐어요? 이쪽으로 오는 패킷의 액너리지먼트에 해당하는 그 데이터가 두 가지가 있죠. 액너리지먼트 넘버하고 윈도우 사이즈하고. 그 윈도우 사이즈를 보고 아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걸 봐가면서 이제 이걸 끄집어내 가지고 보낸단 말이죠. 이거 계속 끄집어내서. 근데 만약에 패킷이 가다 전송하다 죽었어요. 재전송해야 돼요. 그 어디 있을까요? 어디 있을까요? 재전송할 카피가 어디 남아 있을까요? 예, 여기 아직 들어있네요. 여기.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이 이 패킷을 제거하는 순간은 언제냐면 acknowledgement가 왔을 때. 여기까지 받았다는 건 뭐예요? 안전하게 넘긴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더 보관하고 있을 이유가 없어요. 그 지워버리면 됩니다. 그때.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래서 재전송할 때는 여기 send socket buffer 있던 것을 이제 다시 재전송을 해주게 돼요. 그것이 저쪽에서 acknowledgement가 돼서 돌아올 때까지. 그 시간은 얼마 정도 걸린다? round trip time 정도 걸린다. 그래서 이제 648페이지에 넘어가게 되면 이제 14.2절에 simple timeout and retransmissions example이 나오는데 그 밑에 리눅스의 예로 이제 설명되고 있습니다만은 페이지 하반부에 보면 리눅스에서 뭐 그 프롬프트가 뜨면 텔넷하고 10.0.0.10에 포트 번호 80으로 텔넷을 하죠. 이게 텔넷이 사실은 텔넷이 아니고요. 뒤에 포트 번호가 텔넷이라는 응용이면 23번이 디폴트인데 80번으로 할 때는 이거는 텔넷 응용으로 되는 게 아니라 80번에 있는 웹 서버에 접속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텔넷은 사실 요즘에 텔넷 응용 쓰는 사람 거의 없고 텔넷은 여기서 TCP 연결 만드는 프로그램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TCP 연결을 어디다 만들어요? IP 주소 10.0.0.10에다 대고 거기에 있는 80번 포트에다 대고 이제 TCP 연결을 만들죠. 그럼 연결이 돼요. 이 trying 하면 벌써 뭐가 나갔다는 뜻이 되냐면 SYN 세그먼트가 하나 뿅 하고 나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그때 trying이라고 떠요. 화면에. 그래갖고 그쪽에서 SYN echo가 오게 되면은 echo를 보내면서 connected to 어쩌고 저쩌고라고 씁니다. 연결됐죠? 그러면 뭐 텔넷 응용이기 때문에 지저분한 메시지가 떠요. 근데 이건 우리가 텔넷 응용을 돌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저쪽에 웹 서버에 연결한 거예요. 그래서 웹 서버에 연결됐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HTTP라는 언어를 구사해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작업을 하죠. 그래서 그 굵은 글씨로 쓰인 get/http/1.0 이것은 그 HTTP 언어입니다. HTTP. 그래서 get은 물론 여러분이 이제 보통 그 웹페이지에서 클릭할 때 일어나는 일인데 다운 해오라 이 말이에요. 그 밑 뒤에 있는 슬래시가 그게 일종의 URL이에요. URL의 일부예요. 그래서 루트에 있는 그 HTML 파일을 가져오라는 거고, 그 다음에 HTTP/1.0은 이제 이때 사용해야 할 HTTP 프로토콜의 버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주면은 이제 그쪽에서 뭔가 이상하다고 끊어버리는 걸로 이제 이 시나리오가 끝이 나게 돼 있는데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도 텔넷 해가지고 요거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게 간단하게 일단 connected to 어쩌고 됐다라고 하는 말이 있는 그 경우에는 이미 그 three-way handshake, SYN 가고 SYN echo고 echo 가서 연결되는 거는 다 완료가 되었다는 뜻이고, 그때부터는 이른바 이제 데이터들이 오고 갈 수가 있죠. 그래서 그 데이터는 여기서 이제 HTTP 데이터였고, 자, 그런데 이제 그 요런 상태에서 그 connected to 여기 됐을 동안에 페이지 맨 밑에 보면은 그 TCP 연결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보여주고 있죠. 거기 보면은 맨 뒤에 있는 state에 established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여러분이 지난번에 제가 얘기해 줬잖아요. 그죠? 모든 연결이 데이터가 오고 가는 그 상태가 어떤 상태냐? established 상태죠. 거기서 모든 데이터가 오고 가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끊자 그러기 시작하면 또 딴 상태로 전이합니다. 자, 이제 이건 기본적으로 연결되는 시나리오의 그 다시 반복이었고, 651페이지에 가게 되면은 그런데 이와 같이 이제 뭐 정상적으로 연결이 맺어지고 또 데이터가 오고 가고 정상적으로 연결이 끊어지는 것까지는 이제 우리가 잘 봤고요. 자, 그랬을 때 정상적으로 데이터가 배달이 되지 않고 중간에 아까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네트워크에서 패킷이 가다 죽었다. 그 죽는 이유는 사실 아주 뻔해요. TCP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죽는 이유가
라우터에서 Q가 넘쳐서 죽는 겁니다. 이른바 컨제션에 의해서 죽는 거예요. 그럼 뭐 인터넷이 그렇게 맨날 막히냐? 예, 맨날 막힙니다. 인터넷은 아무리 널널한 구간이라도 TCP가 아예 그렇게 작동하게 돼 있어요. TCP는 자기가 가야 할 속도를 몰라요. 자, 컨제션 컨트롤은 네트워크가 얼마나 받아들일 수 있느냐를 알고 거기에 맞춰 보내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TCP의 관점에서 봤을 때 샌더에서 리시버까지 데이터 채널이 열려 있을 때 이 여러 개의 이 데이터 채널은 여러 개의 링크를 건너가면서 존재하죠, 그죠? 라우터 하나 건너고 또 라우터 건너고 이렇게 라우터를 여러 개 건너서 리시버까지 가게 됐어요. 그런데 라우터마다 다 사정이 다르죠. 얼마나 바쁜지.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여기서 이제 당장 학교를 나서 갖고 차를 몰고 집으로 간다 그러면 뭐 안암 로타리 상황 다르고 그다음에 또 어디예요, 거기가? 뭐 동대문 구청 그 사거리가 또 다르고 그 이 사거리 뭐 오거리 이런 그 인터섹션마다 다 상황이 다르죠. 막히는 상황이. 그죠? 똑같아요. 비유하자면 라우터가 다 그렇게 상황이 다릅니다. 라우터는 그런 인터섹션으로 볼 수 있거든요. 막힐 수 있죠. 그런데 TCP 이 전체 연결상 정말로 가장 중요한 그 포인트는 딱 하나예요. 단 한 군데밖에 없어. TCP에게 중요한 것은. 거기를 우리가 바틀렉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물이 흘러갈 때 물이 흘러가요. 졸졸졸 흘러가요. 그런데 처음부터 끝까지 그 물을 흐를 수 있을 정도의 파이프의 두께가 된다 그러면 문제 없어요. 끝까지 그 흐르는 양이 계속 가겠죠, 그죠? 그런데 문제가 될 때가 언제냐면 처음엔 졸졸졸 잘 흘러가는데 어딘가가 막혀버리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파이프의 두께가 갑자기 어느 한 군데서 이렇게 좀 가늘어진다고 합시다. 여러분 여기서 물을 흘릴 때 가장 최대한으로 흘리게 되면 어느 정도 흐를 수 있을까요? 이렇게 되면 무엇이 그걸 결정하죠? 여기 이 두꺼운 데가 결정할까요? 아니죠. 누가 결정해요? 요 두께가 얼마 되느냐가 결정해요. 이걸 우리가 바틀렉, 병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저기는 by definition 딱 하나밖에 없어요. 물론 이제 타이를 이루는 똑같이 용량이 되는 바틀렉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건 아주 드문 얘기고 통상은 한 군데가 최고로 막히는 데가 있겠죠. 그죠? 저렇게. 저 중에 가장 막히는 데가 바틀렉이에요. 그보다 조금이라도 더 열려 있으면 상관없어. 그거는 걔가 장애 요인이 아니에요. 그렇죠? 진짜 장애 요인은 어디야? 여기죠, 여기. 이 TCP가 보기에는 근데 이게 안 보여. 이게 얼마가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면 TCP가 계속 하는 일이 뭐냐면 가속을 한다고. 가속. 그래서 레이트를 점점점 높여봐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렇게 해서 보내봐서 그게 통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어떤 단위로 이루어지냐면 이게 사실 학기가 짧아서 다 설명하기 어려운데 이런 식으로 해. 패킷 하나를 딱 보내봐요. 처음에. 그래서 애크놀리지먼트가 돼서 돌아오죠. 그러면 한 개 정도를 그러니까 라운드 트립당 하나 정도를 소화할 수 있는 레이트로 이 파이프가 용량을 가진다. 그 이상은 최소한 용량이 된다는 걸 알아내는 거예요. 그다음에 두 개를 던져봐. 두 개가 패킷을 따당 하고 쏘게 되면 애크놀리지먼트가 돼서 돌아오겠죠. 두 개도 멀쩡하게 통했네. 그럼 어떻게 할까요? 또 두 배를 더블 자꾸 해봐. 네 개를 보내봐요. 네 개가 문제없이 에크가 돼서 돌아오잖아요. 그럼 8개를 해봐. 자, 이렇게 16개, 32개. 언젠가는 일이 터지겠죠. 그죠? 네. 언젠가는 일이 터져요. 그래서 언젠가는 패킷 몇 개를 잃어버리는 그 순간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대략 어느 정도 된다는 걸 알아내요. 어느 정도 된다는 걸 알아내. 그러니까 비유하자면 이래. 내가 이 벽과 이 벽 사이의 이 넓이를 알고 싶어요.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은 뭐냐면 눈을 이제 감은 상태에서 안 보인다 하면 어디까지 가면 돼요? 이렇게 해서 벽이 만져질 때까지 가면 돼요.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몇 걸음 나오죠. 왼쪽으로 눈 감고 더듬더듬해서 탁 만져질 때까지요. 그 TCP가 그렇게 해서 알아내는 거예요. 좀 더 보내보고, 좀 더 보내보고, 좀 더 보내보고. 그래서 이 용량을 알아낸다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진짜로 어려운 문제는 이 벽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이게 가만히 있질 않아요. 왔다 갔다 해. 그래서 두께가 얇아졌다 두꺼워졌다 한다고. TCP는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그 상황에서는 한 번 쟀다고 끝나지 않겠죠. 다시 와서 또 재야 돼. 그러니까 이쪽 벽은 고정이라고 치고 저기가 왔다 갔다 한다고 생각해봐.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계속 그 짓을 해야 되겠지. 여기 요만큼, 지금은 요만큼. 또 돌아가서
또 이제는 이만큼 해야 되겠죠. 이게 뭐예요? 계속 벽에 충돌하는 거예요. 계속 벽에 충돌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이 바틀렉의 두께가 계속 변하는 상황인데 이때 이걸 알아내기 위해서 계속 사고가 날 때까지, 즉 패킷을 잃어버릴 때까지 계속 레이트를 증가시켰다가 터지면 뭐 꼭 그 저기 바다에 사는 무슨 이상한 생물들이 손대면 오므라드는 것처럼 쫙 줄어들어요. 무슨 말이냐면 그때 레이트를 쫙 줄여요. 보내는 레이트. 그래서 조금씩 보내봐 다시. 그러다가 또 살살살살 늘고 그러다 또 빵 터져서 몇 개 잃어버리면 확 줄어들어요. 그래갖고 살살살살 이걸 계속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TCP 커넥션이 그 짓을 하고 있기 때문에 라우터들은 언제나 항상 넘쳤다가 줄어들었다 하는 걸 반복합니다. 굉장히 빠른 타임스케일로. 1초에도 몇 번씩이나 떨어요. Q가. 굉장히 빨리 떨어. 그러니까 TCP가 그거를 계속 알아내면서 달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TCP가 가속을 했다 감속을 했다 한다고 하는 건 바로 그거예요. 패킷을 잃어버리지 않는 동안은 계속 가속해. 왜냐하면 내가 최대 속력을 내고 있지 못하잖아. 그치? 바틀렉을 최대로 이용하는 속력이 아니잖아요. 거기까지 올라갈 때까지 가. 그러면 결국은 그걸 갖다가 거기서 그걸 오버하게 돼 있어요. 오버하면은 또 다시 쫄쫄쫄 조금 하다가 또 이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걸 제가 다 옛날엔 가르쳤어요. 근데 지금은 시간이 없어가지고 말로 이렇게 때우는 건데. 자, 그래서 계속 잃어버려. 그러니까 TCP가 뭐 이렇게 그런 일이 그렇게 자주 있길래 이런 일을 합니까? 예, 자주 있어요. 굉장히 자주 있어요. 그래서 패킷을 계속 잃어버리면서 가는 건데 그럴 때 잃어버렸다 안 잃어버렸다를 뭘로 디텍트하느냐? 타이머를 가지고 한다고. 타이머. 그래서 내가 돌아올 만한 에크가 돌아올 만한 시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때까지 에크놀리지먼트가 오지 않게 되면 잃어버렸구나 판단하는 거예요. 잃어버렸구나 생각을 하고 재전송하는 거죠. 어디서 꺼내다가 여기 카피 번역이 있잖아요. 이거 다시 해서. 자, 651페이지에 가면은 RTT랑 비슷한 용어가 나오는데요. Retransmission Timeout 이란 말이 나와요. RTT가 아니라 RTO. 완전히 다른 말이에요. 비슷하게 생겼지만 여기는 라운드 트립이지만 이건 Retransmission Timeout RTO. 이 RTO라는 건 뭐냐면 그래서 내가 재전송하기로 마음먹기까지 속으로 내정한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때까지 안 돌아오면 내가 재전송하리라 라고 생각한 시간인데 이 RTO가 어떻게 계산되느냐면 RTT에 의거해서 계산돼요. 그러니까 RTT에 의거해서 어떻게 계산되느냐 하는 거예요. 자, RTT를 한번 알았으면 됐지 그걸 가지고 뭘 또 다른 RTO라는 걸 계산하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 RTT는 계속 변해요. 여러분들 부산 갔다 오는 시간이 몇 시간 걸리죠? 여러분이 혹시 평균을 알고 있을지라도 그거는 매 시간 바뀌는 거예요. 아침 다르고 저녁 다르고 점심 때 다릅니다. 그리고 명절 때 다르고 평일에 다르고 주말에 다르고 다 달라요. 계속 바뀌죠. RTT는 계속 바뀌는 거예요. 부산 갔다 오는 시간이라는 게 정해진 게 없어요. 언제냐가 언제냐라는 게 주어져야 그나마 좀 추측 가능해요. RTT는 계속 바뀌는 거예요. 시간 재는 거 얘기해 줬죠. TCP는 패킷이 누군가 시간 재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웃스탠딩한 패킷이 나가서 지금 액가 되어서 돌아오기까지 타이머가 돌고 있어 시간 재고 있다라고 하면은 플래그가 켜져 있다고 그랬죠. 플래그 켜져 있지 않으면 패킷 나갈 때 그 시간을 기록해 놓고 재고 있습니다라는 플래그를 켜게 돼요. 그래서 돌아오게 되면 얼마 걸렸습니다라고 하고 플래그를 끄고 기록을 하게 되죠. 근데 그 기록하는 시간 단위가 뭐라고 그랬어요? 정확한 시간이 아니라 500ms 타이머가 500ms마다 깨어나서 종을 땡땡 한 번씩 울리는데 몇 번 땡땡을 쳤냐. 땡땡 두 번 치면 1초예요. 땡땡 한 번 치면 500ms고 땡땡 치기 전에 돌아왔어요. 0초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게 해서 여러 번 하다 보면 평균 값이 이제 점점 진짜 진실한 값에 이제 그 ground truth에 우리가 접근하게 되죠. 자, 그렇게 하는 건데 그래서 시간을 여러 차례 이렇게 재워옵니다. 재워와서 그걸 가지고 RTO라는 값을 이제 우리가 계산하게 되는데 이 RTO 값을 계산하는 기본 원리는 뭐냐면 평균 RTT보다 조금 더 주는 거예요. 평균 RTT 플러스 알파. 왜냐? 그거보다 너무 빠듯하게 잡아갖고 좋을 일이 없어. 왜냐하면 자, 부산 갔다가 지금 달려오고 있습니다. 에크놀리지먼트가. 그래서 에크놀리지먼트가 문 열고 막 들어서려고 그러는데 죽었어. 그리고 재전송해버리면 허무하잖아요. 쓸데없는 일을 또 한 번 하죠. 그리고 우리가 그것도 전문 용어가 있어요. Spurious timeout.
previous timeout. 그러니까 쓸데없이 가성 타임아웃이라는 게 이게 지나치게 너무 빠듯하게 잡아요. 그래서 지나치게 빠듯하게 안 잡으려고 그래요. 평균적인 RTT 플러스 조금 더 해요. 근데 그 조금 더 하는 게 쉽지 않은 일이에요. 자, 그래서 더하는 기법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면, 자, RTT 샘플이 이게 이제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이게 이제 RTT 샘플이 1회 때 요만큼이 나왔고, 두 번째 쟀더니 요만큼이 나왔고, 세 번째 쟀더니 또 요만큼 나오고, 네 번째 쟀더니 이렇게 나오고, 뭐 다섯 번째 쟀더니 또 이렇게 계속 증가하다가 어느 때 뚝 떨어졌다가, 그래서 이렇게 춤을 춘다고 합시다. 이런 식으로 샘플이 그려진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게 일종의 파형이에요. 디스크리트하지만 일종의 파형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일종의 신호예요, 신호. 그래서 신호에서 어떻게 우리가 RT5를 잡고 싶냐면, RTT가 이 까만 그래프라면 RT5는 어떻게 잡고 싶냐면 살짝 높은 값을 이렇게 잡고 싶은 거예요. 살짝 덮게끔. 그래서 요만큼의 마진이 있게끔. 자, 이걸 하는 방법은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 지금 신호가 마구 요동칠 때 막 이렇게 요동을 막 칠 때 이것에 대략의 평균을 구하는 방법은, 대략의 경향을 쫓아가는 이걸 구하는 방법은 뭐가 있냐면 신호 처리에서 사실 이걸 푸리에 트랜스포머 같은, 이게 연속 감소라고 그러면 푸리에 트랜스포머가 어떻게 나와요? 저주파 성분, 그러니까 크게 이렇게 요동치는 성분하고 막 중간에 이런 성분하고 파르르 떠는 성분이 나오겠죠. 주파수가 저주파, 뭐 중간에 있는 주파수, 높은 주파수, 그죠? 여러분이 파도 치는 모양을 본다 그러면 커다란 너울이 있고 밑에,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중간 파도가 있고 위에 이제 바람 불면 이렇게 파르르 떨, 막 이런 것들까지 다 합쳐져서 보이는 거 아니에요, 그죠? 하지만 그런 이제 성분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커다란 큰 경향만 뽑아내려고 하면 뭐를 제거해 버리면 될 것 같아요? 파르르 떠는 이런 높은 주파수를 다 빼버리면 되는 거야. 뭐 푸리에 트랜스폼 같은 걸 해가지고 떼버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푸리에 트랜스폼까지는 하지 않고 아주 간단한 테크닉으로 저런 것들을 없애버릴 수 있죠. 여러분들 사진을 봐도 사진을 부드럽게 하는 동작이 그 처리가 있죠. 버튼 하나 누르면 약간 뿌옇게 되면서 날카로운 부분들이 약간 부드러워지는 거 있죠. 그게 딱 저거예요. 그게 고주파들을 제거해버리면 돼요. 사진에도 하이 프리퀀시 성분이 있고 로우 프리퀀시 성분인데, 로우 프리퀀시 성분 쪽을 많이 남기고 하이 프리퀀시를 제거해버리면 사진도 부드러워져요. 그것처럼 이런 커브들도 이렇게 부드러워지게 하려면 높은 주파수를 빼버리면 돼요. 그걸 갖다 우리가 로우 패스 필터라고 해요. 로우 패스 필터. 낮은 애들만 통과하는 필터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가장 대표적인 로우 패스 필터가 651페이지에 보게 되면은 그 식이 하나 나오게 되는데, 뭐 SRTT는 알파 곱하기 SRTT 플러스 1-SR 곱하기 RTT 이렇게 돼 있어요. 그 SRTT가 평균 값이에요. 뭐냐면 이게 스무디드 RTT라고 해서 요걸 갖다 말하는 게 요게 SRTT. 요 파란 것들이 RTT. 그래서 이 RTT로부터 SRTT를 얻어내는 거, 그러니까 스무디드한 폼을 얻어내는 게 요게 로우 패스 필터예요. 알파 값 따라 다른데 알파가 0에 가까울수록 뒤쪽에 RTT 쪽에 더 많은 무게를 두게 돼요. 그리고 알파가 1에 가까울수록 앞쪽에 과거에 가지고 있는 SRTT 값에 더 무게를 주게 되죠. 뭐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쨌든 TCP에서 하는 일은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이 떨리는 막 요동치는 RTT 샘플 사이에서 큰 경향들을 뽑아낸 다음에 우리가 하고 싶은 게 이게 살짝 덮는 거, 이거 위쪽에 가 있어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 이런 상황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가 이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이때는 튀었어요. 그래서 RTT가 우리 기대보다 훨씬 더 상회해. 이런 경우에 만약 저거를 여기를 우리가 RTO로 삼아버리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아까 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아, 이쯤 되면 오려니하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보다 실제로 걸린 시간이 더 오래 걸렸어요. 그럼 무슨 일이 생기게 돼? 에크가 열심히 달려와서 수원쯤 왔는데 아, 죽었네 비어. 그러고서 다시 재선성한다고. 그런 일을 막으려면 요거를 좀 상회해야 된단 말이에요. 쓸데없는 일을 막으면 상회 이렇게 되는.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이 커브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요거를 딱 잡고 위로 확 밀어 올리면 되겠죠. 위로 밀어 올린다고. 그래서 상당 부분 양만큼 밀어 올려 버리면은 웬만큼 튀어도 다 커버가 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얼만큼 밀어 올리냐면 이게 결론 평균이에요, 평균.
RTT들의 평균을 쫓아가고 있는 건데 이게 편차, 평균이 있고 편차가 있죠. 평균과 표준 편차 이런 거 들어봤죠. 예. 편차의 4배만큼이에요. 시그마를 표준 편차라고 하면 4배의 표준 편차만큼 올려줘요. 그게 기본 원리예요. 근데 사실은 표준 편차를 쓰지 않고 표준 편차 하려면 스퀘어 루트를 해야 돼. 분산을 계산한 다음에 우리가 루트를 씌워줘야 되죠. 근데 루트라고 하는 계산은 TCP가 고안되던 옛날에는 굉장히 비싼 오퍼레이션이어서 그걸 안 쓰고 mean deviation이라고 하는 데이터를 썼어요. 근데 지금까지 그걸 씁니다. 어쨌든 그래서 653페이지 보면 여러분이 4라는 숫자를 발견할 수 있어요. 4. 응? 그래서 653페이지 보면 식이 큰 덩어리가 하나 위에 나오고 또 밑에 큰 덩어리가 또 하나 나오는데 거기 보면 맨 마지막 식이 RTO는 SRTT 플러스 4배의 RTT 베리에이션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RTT 바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표준 편차에 해당해요. 4배의 표준 편차를 평균값에 더해주면 어떤 게 나와요? 이렇게 막 난리치는 애에서 스무드한 이런 큰 너울을 뽑아내서 4 표준 편차만큼 올려주면 되는데 저럴 때 올려줬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튀어가지고 그걸 찌르고 튀어나갈 확률 이렇게 밖으로 삐져나갈 확률은 여러분들 최비셰프 부등식 알죠? 최비셰프 부등식에 의하면 어떠한 분포를 가지는 저 현상이라고 하더라도 저 확률이 굉장히 작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4의 스퀘어에 비례하게 작아져요. 그러니까 뭐 최비셰프 부등식을 참조하세요. 그래서 굉장히 그 확률이 작게 되죠. 그래서 그 4자라는 숫자가 바로 그거예요. 4배 그 정도 되면은 최비셰프 부등식에 의해서 굉장히 그 확률이 작아서 안정적으로 아무리 RTT가 막 난리를 쳐도 우리가 스퓨리어스 타임아웃이 일어나지 않는 적당한 RTO를 계산할 수 있는. 그래서 자 준비시 이제 출발을 시켜놓고서 클락이 짤깍 해서 어느 딱 이르게 되면 얘는 죽은 거야 하고 재전송하게 될 때 그 시간이 상당히 RTT에 정확하게 가까우면서도 이런 RTT에 이렇게 튀는 현상에도 불구하고 잘 계산해 줘요. 그래서 그 RTO를 그렇게 계산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사실은 재밌는 것들이 너무 많은데 다 뛰어넘어요. 655페이지 칸즈 알고리즘이라는 말도 나오는데 이것도 이런 RTO를 계산할 때 문제가 된 뭐 현상에 대해서 유명한 알고리즘인데 이것도 그냥 넘어갈게요. 이건 뭐 시간이 없어가지고 더 얘기할 수가 없네요. 그 656페이지에 나오는 타임스탬프 옵션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지난번에 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TCP가 이 RTT 샘플을 얻어내는 빈도는 라운드트립 타임마다 한 번씩이에요. 헷갈리면 안 돼. 재는 대상도 RTT이고 그걸 재는 빈도도 RTT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한 선수가 트랙을 돌고 있으면 시간을 재는 다음 선수는 출발을 안 한다고요.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패킷이 안 나가는 게 아니라 시간을 재는 임무를 띈 패킷은 한 번에 하나밖에 없어요. 걔가 한 바퀴 돌아올 때까지 라운드트립 타임 동안에 한 놈만 재고 있다고. 물론 다른 선수들도 트랙 위를 뛰고 있어요. 우리가 TCP는 그 트랙으로 보면 돼. 이렇게 길게 생긴 트랙. 에크로 돌아오고 패킷을 보내고 에크가 돌아오는. 이렇게 되는데 이 한 번에 한 놈만 시간을 잴 의무를 띠고 있어요. 그런데 타임스탬프 옵션은 뭐죠? 거기 뛰는 모든 선수가 다 시간을 재는 임무를 띠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타임스탬프 옵션이다 얘기했습니다. 네. 한 명만 그렇게 시간을 재면 중간에 택시 죽었을 때 어디부터 죽었는지 어떻게 그냥 그 전 라운드 트립부터 다 보는 거예요? 그 굉장히 중요한 그 질문이고요. 사실 그게 655페이지 칸즈 알고리즘의 내용이에요. 이 질문이 그만큼 중요해요. 질문. 지금 그 질문을 30년 전에 했으면 여기에 이제 이 칸즈 알고리즘이 아니고요. 누구지? 우리 누구의 알고리즘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질문의 힘입니다. 질문의 힘. 이 칸즈 알고리즘에서는 그래서 시간을 잴 임무는 뭐야? 시간을 잴 임무를 띄고 패킷이 출발했는데 걔가 죽을 수 있죠. 모든 패킷은 공평하거든요. 시간 재러 나갔다고 해서 우대해주지 않습니다. 죽어요, 걔도. 그러면 그 어떡하죠? 시간을 재는 애가 죽어버렸으니 뭐 시간을 재든 말든 어쨌든 죽은 패킷에 대해서는 우리가 뭘 합니까? 재전송하게 되겠죠. 재전송하죠. 재전송해서 누가 또 나갔어요. 재전송했는데 걔가 이제 에크가 돼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때 생기는 문제는 뭐냐면 그 에크가
처음에 그 죽은 놈을 죽었다고 생각한 그 놈이 사실은 살아 있었고 늦게 에크가 도달한 건지, 아니면 첫 번째는 정말 죽었고 두 번째 재전송된 패킷이 나갔다가 그것에 대한 에크로 온 건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게 13.3.2.3절에 있는 헤딩에 Retransmission Ambiguity, 그 말이에요. 도대체 이게 누구의 에크냐? 왜냐하면 전송된 패킷하고 재전송된 패킷은 거의 모든 경우에 똑같이 생겼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이제 TCP가 도대체 이 에크가 오기까지 이 시간이 도대체 처음 보낸 패킷부터 재서 이걸 계산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두 번째 보낸 패킷부터 재서 지금까지를 이렇게 빼야 되는 건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ambiguity라서 결론은 뭐냐? 재전송이 일어나게 된 그 사건에 연루된 패킷으로 인해서는 시간을 내지 않는다. 네, 뭐 제가 좀 시간에 쫓겨서 빨리빨리 나가고 있습니다만 질문은 언제든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662페이지에 보게 되면 제가 이 칠판에 대강 그림을 정확하게 그림이 나옵니다. RTO가 어떻게 계산되는가, 정말 삐죽삐죽 막 생겼죠. 그러다가 덮어주는 구조에 대해서 어떻게 뽑아내고 있는 것을 예로 실제 실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그 패킷을 보냈는데 이 RTO라는 것도 이제 그 전에 있던 RTT들을 종합해서 평균값인 SRTT를 계산하고 거기다가 그 평균을 계산하면서 우리가 편차라는 것도 나오죠. 부산물로. 그래서 편차의 4배를 더해가지고 RTO를 만들어 놓고 그 RTO가 다 지나가기까지 패킷이 에크가 돼서 돌아오지 않으면 우리가 재전송한다. 이것이 대원칙이에요. 그것이 첫 번째 재전송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재전송하는 방법이 그거 하나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667페이지로 가죠. 667페이지에 가게 되면 Fast Retransmission입니다. Fast Retransmission. 재전송을 하되 빠르게 재전송한다, 그런 말이 나오는데요. 이게 두 번째 재전송입니다. 그래서 이 타이머에 의한 방법은 항상 작동합니다. 이거는 100% 패킷이 유실 중간에 가다 죽어버리면 언제나 일어나는 일이고 확실하게 믿을 만한 방법인데, 14.5절은 조금 더 잔머리를 써서 모든 경우는 아니지만 어떤 특별한 경우에 있어서는 좀 빠르게 재전송을 할 수 있는, 패킷이 죽은 그 이벤트에 대해서 좀 더 빠르게 반응할 수 있는 방법을 Fast Retransmission이라고 합니다. 이 Fast Retransmission은 어떻게 동작하는지 제가 지금 설명할게요. 자, 여러분 그 TCP가 acknowledge하는 방식을 알고 있죠? 큰 특징이 뭐냐면 cumulative acknowledgement. 무슨 말이에요? 에크를 보낼 때 연속된 것으로서 마지막에 답은 패킷의 시퀀스 넘버 곱하기 1을 acknowledgement으로 그렇죠? 그래서 혹시라도 중간에 이빨이 빠지게 되면은 이빨 빠진 뒤에 받은 패킷에 대해서 에크해주지 않죠? 그죠? 어떻게 무슨 말이에요? 편의상 라이트로 시작하는 거 1, 2, 3, 4 패킷 가다가 5번이 안 오고 6번 왔어요. 그럼 뭐를 해줘요? 이게 도착할 때 뭐라고 에크놀리지 해주나요? 이거 6번 하면은 예를 들어 다음이 7번이니까 7번 주세요가 아니라 뭐를 달라고 해요? 5번 주세요가 되는 거죠. 다음에 또 받았어요. 그 다음에 이때는 에크를 뭐라고 해줘요? 또 5번이죠. 왜냐? 연속으로 받은 건 여기가 끝이었거든요. 그 뒤에는 아무리 받아도 계속 5를 외치는 겁니다. 5 주세요, 5 주세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일이 언제 일어나냐면 중간에 이 바틀렉인 라우터가 정말로 대형 참사, 그냥 가서 다 죽은 거예요. 우리 선수를 예를 들어 16명을 자라락 쏴줬는데 걔네들이 가다가 다 저 라우터에서 다 사망. 이러면 이거 확실하게 타임아웃으로 걸려요. 그런데 한 놈만 살짝 넘친 거예요. 개 지나갈 때. 5번 선수 지나갈 때 그때 넘쳐버린 거예요. 근데 6번부터는 또 안 넘쳤어. 뭐 한두 개 자리가 있고 그래서
살짝 살아서 거기를 통과했단 말이에요. 에?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런 일이 생긴다고. 중간에 이빨 하나 빠지는 걸로. 5번만 사망, 나머지는 또 졸졸졸 다 성공이네. 예? 이런 일이 생긴다고. 이게 컨제션이 아주 심하게 일어나지 않고 살짝 컨제션이 일어나서 그때만 한 놈 막 죽은 거야. 자, 이런 경우에는 어떤 일이 생기냐면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큐뮬러티브 에크 방식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5번 주세요, 5번 주세요, 5번 주세요를 반복하게 돼 있어요. 리시버에. 이걸 갖다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듀플리케이트 애크놀리지먼트라고 그래요. 중복된 애크놀리지먼트. 왜냐하면 5번 주세요를 이미 여기서 한번 말했어요. 4번 받았을 때 5번 주세요라고 얘기했어요. 이거 안 왔으니까 안 할 수가 없었고. 6번 왔을 때 또 5번 주세요. 여기서 또 5번 주세요. 5번 주세요 했다고요. 자, 이것은 정당한 애크놀리지먼트입니다. 이거는 중복된 애크놀리지먼트가 아니에요. 전에는 4번 주세요 했었기 때문에 5번 주세요라고 하는 거는 중복된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여기서부터는 중복된 놈들이죠. 요 놈들은 다 듀플리케이트라고도 불러요. 듀플리케이트. 중복된 애들이다. 5번 이미 했으니까. 그런데 이 중복된 에크가 3번 반복되죠. 그러니까 오! 중복. 또 중복, 중복. 요 3번 딱 반복되게 되면 알아차려요. 아, 이거는 5번이 죽은 것이다. (5번이) 죽은 것이다 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식이죠. 자, 1번 가서 에크는 2번 주세요가 왔고요. 2번 가서 에크는 3번 주세요가 왔고, 3번이 가고 에크는 4번 주세요가 왔고, 4번 가고 에크는 5번 주세요가 왔고, 5번 가다가 죽었고, 6번이 갔고, 여기서 5번 뭐죠? 5번 주세요가 다시 되죠. 7번이 떠나서 다시 5번 주세요. 8번이 떠나서도 다시 5번 주세요.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이때 중복된 것이 3번째 딱 도착하는 요 시점에 샌더는 어떤 일을 하게 되냐? 이때 재전송해 버려요. 뭐를? 5번을. 그토록 저쪽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으니까 5번, 5번, 5번. 예, 그럼 5번 보냅니다. 근데 이게 왜 fast retransmit이냐면요. 이걸 갖다가 요게 없다고 생각하고 그냥 타이머에 의거한 거라고 생각하면 5번을 전송한 시점부터 해갖고 얼마 동안 기다렸다가 재전송하겠어요. RTO만큼 기다렸다가 재전송하겠죠? RTO. 그런데 이 RTO가 어디까지 커버하게 돼 있냐면 5번이 갔더라면 돌아왔을 시간 여기 플러스 알파를 하게 돼요. RTT 플러스 알파 해갖고 결정이 되겠죠. 그런데 실은 그림 그리다 보니까 이게 되게 짧아 보이지만 실은 이 RTO 값은요. 이거 자세할 시간이 없는데 이게 미니멈이 1초에 알고리즘에서 그렇게 세팅하게 돼 있어요. 표준에. 그래서 아무리 재전송을 빨리 해도 1초 이내 안 해요. 그 얘기가 어딘가 나왔을 것 같은데 일단 표준은 그렇게 돼 있어요. 표준. 다음 시간에 찾으면 제가 알려줄게요. 그러니까 1초라고 하는 시간은 굉장히 긴 거죠. 그러니까 RTO라고 하는 값은 사실은 RTO는 하고 계산된 값 이렇게 돼 있어요. 계산값은 뭐죠? SRTT 플러스
4배 RTT 바죠. 이건 베리언스가 아니라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이에요. 그래서 이 중 큰 걸 선택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1초보다 훨씬 작으면 뭘 선택해요? 1초. 그러니까 최소 1초가 돼요. 최소 1초. 이게 사실은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엄청 길다고 이게 한참 뒤에야 이제 시계가 따르릉 울리고 재전송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거보다 훨씬 이전에 재전송을 해버리니까 얼마만큼 일찍일까요? 5번이 돌아올 라운드트립 타임보다 하나, 둘, 셋 패킷 3개 더 보낼 시간이에요. (5번이) 패킷이 정상적으로 전송돼서 수신되었고 데크가 돼서 돌아왔더라면 왔을 그 시간보다 패킷 1, 2, 3 더 나간 정도의 시간이면 바로 판정을 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오랜 시간 이후에 재전송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게 느린 재전송이 되겠죠. 타이머에 의한 재전송은 상당히 느립니다. 그러나 fast retransmit에 의한 재전송은 상당히 빠르죠. 그러나 항상 저 fast retransmit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언제라고 그랬어요? 중간에 가다가 한두 놈이 살짝 삐끗한 경우죠. 남들은 그 뒤까지도 다 무사히 통과했는데 그 앞에 한둘만 죽은 거예요. 그런 마일드한 컨제션의 경우에 fast retransmit이 적용돼요. 668페이지 보면 그림이 그래서 나와요. 이게 적절한 그림인지 모르겠는데 그 패킷이 이제 왼쪽이 뭐냐면 이제 시퀀스 번호의 증가예요. 패킷 하나 날아갈 때마다 시퀀스 번호가 탁탁탁 하나씩 한 칸씩 올라가고 이제 그 평행축은 이제 시간축이죠. 그래서 패스트 리트랜스미션이 언제쯤 일어나냐면 잃어버렸다는 걸 깨달은 순간 3패킷 정도의 시간만 기다리면 패스트 리트랜스미션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TCP 트레이스를 669페이지에 있는 것처럼 켜놓고 있으면 그 와이어샤크를 잘 쓰는 사람은 그림 670페이지에 보면 TCP 대화가 와이어샤크가 쫙 저렇게 요약해가지고 보여줘요. 그림으로. 패킷 트레이스만 있으면 걔가 그려줍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사건이 진행되는지 쭉 보여주는데 그걸 한번 보면서 이 실제로 fast retransmission 아주 자주 일어나는 일은 아닌데 한번 보세요.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네. RTO 값은 1초보다 작게 계산되면 1초로 올림한다는 뜻이죠. 저 식이. 표준은 그래요. 임플멘테이션이 표준을 따르는지 안 따르는지는 사실은 잘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671페이지에 가게 되면은 14.6에 Retransmission with Selective Acknowledgement라는 게 나오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원래대로라면 우리는 이제 Cumulative Acknowledgement 하나밖에 없고 재전송을 할 때 그 여기를 예를 들어 뭐 555를 노래를 부르고 있잖아요. 그랬을 때 5번을 전송해야 된다는 거 밖에 몰라요. 원래대로라면 옛날 TCP 표준대로라면 다음은 5를 보내야 된다. 이거밖에 모르죠. 그런데 Selective Acknowledgement를 하게 되면은 뭐까지 안다고 지난번에 설명한 적 있어요? 리시버가 6, 7, 8 요 놈들을 받긴 받았다. 물론 그 수신자 쪽에 리시브 사켓 버퍼에 넣을 수는 없죠. 이건 아웃 오브 오더 딜리버리가 돼버릴 테니까. 그래서 재조립 버퍼 쪽으로 일단 임시 저장하고 있어요. 하지만 임시 저장하고 있지만 어쨌든 받았어요. 그래서 Selective Acknowledgement는 이런 불연속 블락, 이빨 빠지고 뒤에 나오는 애들을 저장해서 어디부터 어디까지 저장하고 있다는 것을 불연속 블락 몇 개까지 알 수가 있고 그걸 갖다가 상대편에게 전달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672페이지에 보면은 이제 하나, 둘, 셋, 넷, 다섯, 6번째 줄부터 읽어볼까요? When the SAC option, 이게 Selective Acknowledgement란 말이에요. When the SAC option is being used, an ACK can be augmented with up
to 3 or 4 SEC blocks that contain information about out of sequence data at the receiver. 이게 무슨 말이냐면 out of sequence data at the receiver. 저게 불연속 블락이란 말이에요. 불연속 블락에 대한 정보 3개 내지는 4개까지도 우리가 더할 수 있다. 이게 SEC 옵션이에요. 그러니까 옵션에 실려오는 정보인데 3개 내지 4개라고 하는 거는 이 SEC 옵션이 그 밑에 패러그래프에 얘기가 나오는데 A SEC option that specifies n blocks has a length of 8 times n plus 2 bytes 이렇게 돼 있죠. SEC 옵션을 얘기할 때 type length failure, TLB 포맷을 하니까 type length에 각각 한 바이트씩 써서 2바이트가 일단 필요해요. 그래서 8n 플러스 2는 그 말이에요. 2가. 근데 8n은 뭐냐면 n개의 블락을 얘기할 때 시작 시퀀스 넘버하고 끝 시퀀스 넘버를 얘기하는데 시퀀스 넘버 하나가 4바이트가 들어가요. 그렇잖아요. 시퀀스 넘버가 32비트 값을 한가 얘기했잖아요. 헤더에 보면. 그 두 개를 각 블락당 시작점, 끝점을 이렇게 되니까 이게 4바이트, 이게 4바이트니까 더하면 8바이트죠. 블락 하나당 8바이트씩 들어가요. 그러니까 블락이 n개면 8n바이트가 소요되는 거예요. 8n 플러스 기본으로 타입 랭스 얘기하는 1바이트씩 해서 2바이트니까 8n 플러스 2바이트인데 옵션은 맥시멈 몇 바이트까지 가능합니까? TCP 옵션. 한 학기 내내 가르쳐도 이 정도 응답을 내가 받아야 되나? 40바이트잖아요. 8n 플러스 2일 때 그것이 40보다 작거나 같으려면 n은 얼마예요? 최대값이. 4죠. 4지만 왜 3 or 4 SEC blocks라고 얘기가 나오냐면 옵션을 SEC 하나만 쓰는 건 아니거든요. 타임스탬프 옵션 같은 게 붙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럼 타임스탬프 옵션이 하나 끼어들었다 그러면은 4개가 도저히 안 들어갑니다. 3개까지밖에 안 들어가요. 그래서 다른 옵션이 있으면 3개, 그러나 다른 옵션이 없이 깨끗하면 4개까지도 이야기할 수 있다. 예. 아니요. 액놀리지먼트는 그 패키지 도달할 당시에 어디까지 리시브 사켓 버퍼로 옮겨졌나의 스냅샷이에요. 그러면 5번이 이빨이 빠지고 6번이 왔으면 어디까지 옮겨졌죠? 최고로 4번까지 옮겨진 바 있죠. 그러니까 4번 더하기 1 해서 5번이라고 얘기하는 액놀리지먼트 넘버가 가는 거예요. 저쪽으로. 그 얘기는 좀 이따 할 거예요. 근데 일단은 지금은 하나 도착할 때마다 하나씩 나간다고 생각하고 이해하세요. 갈수록 첩첩산중이죠. 원래 TCP가 그래요. 네. 하지만 어쨌든 지금은 가장 단순한 가정으로 이해를 하시는 게 신상에 좋아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Selective Acknowledgement를 하게 되면 그래서 이제 그 Selective Acknowledgement가 오게 되면 673페이지 보게 되면 샌더 쪽에서 그것을 어떻게 해석해서 재전송에 사용하느냐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갖다가 이제 우리가 selective repeat이라고 하죠. selective repeat. 우리가 데이터 통신 배웠으면 selective repeat이 뭔지 알 거예요. go back and 하고 selective repeat 알죠? selective repeat 방식의 그 재전송이 됩니다. 그냥 그 정도로 넘어가죠. 더 얘기하면 더 복잡해질 것 같아요. 그 다음에 677페이지에 가게 되면은 그 spurious timeout이 뭔지 제가 얘기했습니다. RTO 값을 너무 박하게 실제 RTT 평균값과 너무 근사하게 빠듯하게 잡으면 라운드 트립 타임이 이렇게 튀는 경우에 라운드 트립 타임이 조금 오래 걸려갖고 에커가 거의 문 앞에 도달하고 있는데
지레 포기하고 재전송하게 되는 쓸데없는 짓을 하게 되는 일이 생긴다라고 하는 얘기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온갖 그 최근에 많은 TCP의 그 이 여러 가지 이 시나리오들을 놓고 장난질 치는 여러 아이디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고쳐서 조금 더 나은 퍼포먼스, 요 그 여러 가지 디테일들이 그때부터 쭉 나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뭐 14장은 그 정도로 끝내려고 합니다. 뒤에 또 할 얘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일단 14장 그렇게 끝낼게요.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어디까지 해야 되냐면은 15장까지는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14장은 그렇게 일단 끝내려고. 질문 있으면 지금 하세요. 14장에 대한 질문. 네. 네. 그 패킷 3개라는 그 숫자가 죽었다고 간주할 수 있을 정도로 신빙성이 있는. 그 3이라는 매직 넘버는 경험치예요. 경험치. 실제로 인터넷에서 보니 가끔은 리오더링 일어날 수 있죠. 그죠? 죽지 않아도 라우팅이 잠깐 꼬이면서 앞에 가는 패킷이 먼 길 돌아가고 뒤에 가는 또 따라가는 패킷이 갑자기 또 길이 똑바라지면서 빠른 길로 가서 추월할 수 있겠죠. 그런 경우는 3개까지 역전될 정도는 아닌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가는 패킷이 뒤에 따라오는 3개 정도보다 더 뒤져서 갈 정도로 라우팅이 꼬이는 일은 거의 없다 라고 하는 경험치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특별히 이론적인 값이라기보다는 경험치에 의한 값이에요. 또 다른 질문이요? 예. 예. Selective Acknowledgement하고 Fast Retransmit하고는 경쟁 관계가 아니고요. 경쟁 관계가 아니고 서로 다른 역할을 맡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Fast Retransmit이라고 하는 거는 언제 재전송할 것이냐의 질문에 대한 답이에요. 언제? 이게 지금 재전송할 순간인가? 라고 하는 것을 판별하는 두 가지 방법 중에 하나예요. Selective Acknowledgement는 무엇을 재전송할 것이냐. 그러니까 Selective Acknowledgement가 재전송 얘기는 아니고 Selective Acknowledgement는 불연속 블락이 혹 있다면 그 정보까지 알려줘서 샌더가 나중에 불연속 블락에 들어가 있는 요 패킷들을 쓸데없이 재전송하지 않도록 알고 있도록 6, 7, 8은 이미 가 있어. 나는 재전송하게 되더라도 6, 7, 8은 안 할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Selective Acknowledgement가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불필요한 재전송을 막도록 하는 거죠. 재전송하게 됐을 때. 그러니까 재전송할 시점이냐라고 하는 그 결정을 바이너리 디시전을 내려줄 때 쓰이는 것이 Fast Retransmit이라는 알고리즘이고 재전송을 하게 되는 경우에 똑똑한 재전송을 하도록 돕는 것이 Selective Acknowledgement. 또 다른 질문이 있어요? 그 옛날엔 시간이 많이 남아가지고 그 응용 프로토콜들을 많이 했었어요. 이게 왜 이번 학기 이렇게 시간이 많이 부족한가 싶었는데 우리가 IP 버전 6 그놈을 해서 그래요. 진짜 재미는 응용 프로토콜이 진짜 재미있거든요. 왜냐면 우리가 실제 경험이 있고 눈에 보이고 하기 때문에. 근데 이게 참 재미있는 부분을 건드려보니 이 책도 지금 응용 프로토콜이 다 빠져 있어요. 되게 중요하거든요. 응용 프로토콜이. 왜냐하면 여러분은 실제로 가서 프로토콜을 혹시 디자인하게 된다 그러면 응용 프로토콜 디자인을 하게 되지 여기 지금 커널에 들어가 있는 이 부분을 건드릴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근데 어쨌든 재미없는 부분으로 여러분은 끝나게 됐습니다. Sorry. 또 다른 질문 없어요? TCP에 관한. 예. RTO 값 계산한 데서 1초랑 그다음 계산된 값이랑 해서 넥스트 취해서 한 100일이 충분히 큰 값이라 테스트해서 이제 먹힌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초가 굉장히 큰 값이라서 보통의 경우에는 뒤에 있는 값이 1초보다 훨씬 작다는 뜻이죠. 거의 항상 작죠. 1초보다 큰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러면 사실 여기 14.7장에 나오는 뭐 RTO 값을 너무 빠듯하게 잡은 경우 같은 경우 사실
사실 이런 말을 나올 이유가 없는 거 아닌가요? 어차피 1초로 맥스 값을 잡으면은 애초에 1초에서 벌리게 되는 건데 이런 설명을 해놨는지 잘 모르겠어요. 굉장히 로지컬한 질문이에요. 맞아요. 생각해 봅시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내가 대답할 수 있는 거는 뭐냐면 표준에는 1초로 민 값을 잡게 돼 있어요. 최소 1초. 그런데 이제 그 임플리멘테이션들이 그 표준의 값을 따라 임플리멘트 돼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 스피리어스 타임아웃 이야기는 표준이 RFC 2988이라는 문서인데 그 문서 나오기 전에부터 이미 이렇게 하고 쓰고 있었고 스피리어스 타임아웃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RFC 2988은 비교적 최근에 표준화됐기 때문에 아마 이게 표준을 따라가는 경우면 스피리어스 타임아웃 얘기가 나올 수는 없어요. 맞아요. 또 다른 질문이요. 네. 아까 그게 한두 개 정도 빠졌을 때는 맥스를 쓰다 그랬는데 그게 아닌 경우에는 아니면 그게 5가 30번 주는 거잖아요. 근데 세번 뒤로 부딪히면 저게 다시 세 번 반복되는 것보다도 1초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 TCP가 데이터를 보내고 에크를 받는 것은 마치 트랙을 선수들이 뛰는 거랑 똑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트랙 넓이가 얼마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걸 트랙의 넓이라고 봅시다. 그래서 맨 처음에 어떻게 한다 그래서 한 명을 뛰게 해봐요. 한 명을 뛰게. 그래서 무사히 돌아와요. 에크가 돼서 한 바퀴 잘 돌아왔구나. 이번엔 두 명을 집어넣어봐요. 두 명이 떠나죠. 그래서 이제 원리상 두 개의 에크가 올 거예요. 그러면은 이번엔 네 명을 집어넣어봐요. 그래서 이제 점점 사람 숫자를 키우겠죠. 점점 많은 숫자를 트랙에 집어넣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는 내가 너무 많이 밀어놨고 트랙에 사람으로 가득 차 있어. 트랙에 3,000명이 뛰고 있다. 한 명 더 밀어넣으면 걔는 뭐 자빠질 거예요. 아마 틀림없이. 근데 이제 이 트랙의 두께가 이게 이 트랙의 넓이가 얼마 안 돼가지고 그러니까 이 바틀렉 라우터에서 와장창 죽는 수가 있어요. 와장창. 왜냐하면 패킷들의 그 되게 촘촘해 패킷들은 그게 뭐 몇 초 간격으로 오는 게 아니라고 이런 식으로 막 한꺼번에 밀어넣는 순간에는 패킷 간의 간격이라는 게 그 우리가 뭐 LT가 몇 메가bps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몇십 메가bps 그 속도로 쏘는 거예요. 패킷을. 그러면 패킷 간의 간격이라는 게 굉장히 촘촘해요. 그 타임 스케일 안에 그 버퍼가 꽉 차 있으면 걔네들 가서 부딪히면서 다 죽는 거예요. 바바바바 떨어진다고. 자, 그랬을 때 여러 놈이 죽게 되면 자, 트랙에서 뛰고 있는 선수들이 있었는데 한 뭉태기가 날아갔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있을 수 있냐면은 일단에 그 패킷들이 뛰고 있었는데 예를 들어 재수가 좋아서 중간에 한 뭉태기가 날아가면 괜찮아요. 다시 말하면 그 뒤로 남는 애가 3명 이상이면은 저게 성립해. 그러니까 이빨 빠진 그 블락 다음에 3명이 도착하면은 패스 리트랜스미시 가능하죠. 그죠? 듀플리케이트 에크가 3개가 이상 올 거예요. 재수가 없어가지고 거의 꼴찌까지 가서 와장창 깨져버리면 끝에 한 명, 2명 남았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건 할 수 없어요. 타임아웃에 의해서. 그러니까 와장창 깨지면 그럴 확률이 높죠. 중간에 한 놈만 탁 빠지면 그럴 확률이 낮은데. 왜냐하면 이빨 빠지기 전까지 무사 통과한 애들은 저쪽 가서 뭐가 돼서 돌아오겠어요. 에크가 돼서 돌아오겠죠. 에크가 돼서 돌아오면 빠진 만큼 넣어줘요. 원칙은. 그러니까 트랙을 뛰는데 한 놈 골이 나잖아요. 그럼 걔가 골이 냈으니까 한 명 더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이프를 가득 채우는 게 TCP의 목표예요. 그래서 파이프 안은 잘 안 보이지만 출구 쪽에서 에크가 빠져나오는 건 보여요. 빠져나오는 만큼 밀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꾸역꾸역 순대처럼 밀어넣는 게 목표야. 그러다가 너무 밀어넣으면 순대가 터져요. 중간에. 아니에요. 패킷은 그건 데이터. 그건 시간 재고 말고와 상관없이 정당한 데이터 전송을 계속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 와중에 그 역할을 추가로 하도록 하는 거예요. 예. 큐뮬러티브 에크만.
네. 그러니까 이제 5번을 그래서 이제 잃어버렸다는 거를 뭐 타임아웃에 의해서 알게 됐다. 그러면 이제 5번을 보내겠죠. 그러면 이제 불연속 블락이 딱 메꿔지면서 이제 8번까지 받았으니까 9번 달라고 에코가 올 거예요. 근데 저게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아요. 사실은 굉장히 복잡해. 빵꾸가 어디서 났느냐, 그다음에 불연속 블락이 몇 개냐에 따라서 굉장히 복잡한 다이내믹스를 가져서 셀렉티브 에코로 정확하게 저걸 지목을 안 해주면은 어딘가는 틀림없이 중복 전송을 하게 되는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설명하기 굉장히 그래서 복잡한데 이해가 복잡해지면서 여기에다가 그냥 그런 식으로 이게 뭐 아까 순대 얘기처럼 하나 나오면 하나 들여보내고 이게 아니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속도가 계속 바뀐다고. 그러니까 성공해서 돌아왔으면 그보다 더 많은 패킷을 밀어 넣어요. 파이프 속에다가. 가속을 계속 해나가. 끊임없이 가속해. 그러니까 TCP는 한 레이트에 멈춰져 있는 일이 없어요. 원래 TCP 디자인. 근데 이제 최근에 아까 굉장히 많은 변종들이 등장했다고 그랬는데 그 변종들에서는 현재 상황을 유지하는 TCP도 있는데 원리상으로 보자면 항상 움직이죠. 위로 가고 있거나 속도가 아래로 떨어지고 있거나 둘 중에 하나. 좌충우돌을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쿵쾅쿵쾅 하면서 문제를 일으키고 또 줄어들었다가 다시 문제를 일으키고 하는 식으로 왔다 갔다 하게 돼요. 그래서 계산이 굉장히 복잡해요. 그게 제 전공이긴 한데 여러분들한테 설명하고 싶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학부 수준에서 그걸 알 필요는 없어요, 사실은. 그리고 시간도 없고 내가 하려고 해도 지금 뭐 이번 시간 다음 시간밖에 안 남아가지고 설명할 수가 없네요. 또 다른 질문 있어요? 설명할 수 있는 거면 설명하고. 없으면 일단 15장 내가 좀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5장으로 갑시다. 691페이지. 691페이지에 가게 되보면 들어가 보면 이제 TCP 데이터 플로우와 윈도우 매니지먼트라는 얘기가 나와요. 근데 이거는 사실은 그 제목이 좀 잘 못 붙었는데 인터랙티브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얘기, 인터랙티브 커뮤니케이션. 15.2절에 이제 제대로 된 제목이 이제 붙고 그 뒤로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게 두 개의 알고리즘을 우리가 얘기를 할 건데, 자 아까 질문 나온 거가 연관이 있어요. 뭐냐면 이제 처음 나오는 알고리즘이 뭐냐면 그 딜레이드 액 알고리즘이라는 거예요. 딜레이드 액. 여러분이 혹시 그 텔레 터미널을 써본 사람, 텔레 터미널 리모트 로그인 해가지고 이렇게 검은 터미널에 내가 쳐놓고 이런 거 써봤어요? 요즘엔 쓸 일이 없죠, 그죠? 텔레는. 그럼 여러분 이런 건 아니더라도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뭐 게임을 하는데 뭐 화면상에 여러 지점을 뭐 이렇게 마우스로 계속 클릭 뭐 이렇게 해야 되는 뭐 그런 게임 해본 적 있어요? 그런 거 없어? 그런 게임도 없어 이제? 어쨌든 이렇게 막 그 뭐 키스트로크를 하나씩 누른다든가. 여러분 게임할 때 키스트로크를 하잖아요, 그죠? 안 해? 이렇게? 뭐 안 해본 사람처럼 얼굴을 이렇게. 그래서 키를 막 누르고 이런 게임 하잖아. 이 키 저 키 막 누르면서, 그죠? 근데 인터넷 커뮤니케이션에서 여러분이 키를 하나 누르면 실상 그게 패킷 하나가 됩니다. 키 누르면 패킷이 평 하고 튀어나와요. 그 키 눌려진 값을 가지고 패킷 하나 튄다고. 그래서 이제 이런 응용들에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실제로 실려가는 데이터 바이트가 1바이트, 2바이트, 3바이트 이 정도예요. 키 눌려서 막 상대방하고 통신하는 거 있죠. 그런 거 있네. 여러분들 카톡 이렇게 한다거나 아니면 카톡이 아니라 하여튼 그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이렇게 막 누르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보통 이제 그런 것들이 한 키 스트로크가 패킷 하나씩으로 돼서 팍팍팍 튀어나가요. 근데 사실은 요즘에 TCP가 디자인됐더라면 그런 일을 안 했을 텐데 693페이지에 맨 위에 있는 그림을 좀 보세요. 그림 A에 보면요, 이게 클라이언트 쪽에서 키스트로크라고 돼 있어요. 좌상단에 키스트로크. 여러분이 키스트로크가 딴 게 아니라 자판 하나를 탁 누른 거예요, 지금. 이 자판 하나를 탁 눌렀더니 그 데이터 바이트 1바이트 내지는 뭐 2바이트를 싣고 패킷 하나가 팡 튀어나가죠. 여러분이 꼭 총 쏘는 거랑 똑같아. 트리거 시키는 거예요. 딱 누르는 순간 패킷이 탁 하고 튀어나가요.
그래서 그게 서버 쪽으로 갑니다. 이게 무슨 서버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게임 서버일 수도 있고 무슨 서버인지 잘 모르겠는데 뭐 채팅 서버일 수도 있고 탕 튀어나가요. 그러면 서버에 도착하죠. 이게 데이터니까 액놀리지먼트가 올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어떤 응용의 경우에는 텔넷 응용이 대표적인 응용이었는데 이 키스트로크 값이 이렇게 찍히는 순간 내 터미널에 찍히는 그 글자는 내가 찍어서 찍히는 글자가 아니고요. 내가 찍은 데이터는 씻고 패키지 가지고 도망갔고 저쪽으로 서버 쪽으로 데리고 갔고 서버 쪽에서 아 네가 이거 찍었구나. 그리고 똑같이 생긴 글자 하나를 지가 만들어 갖고 이쪽으로 보내줘요. 그럼 그거 보내온 데이터가 화면에 찍히는 거예요. 그래서 A번 시나리오가 바로 그 얘기하고 있는데 그 내가 보낸 데이터는 가버렸고 저쪽으로 그거에 대해서 에크만 왔고요. 내가 보낸 데이터를 똑같이 그 카피를 만들어서 여기 에코라고 돼 있어요. 에코 메아리처럼 똑같이 생긴 놈을 하나 저쪽에서 제조해 갖고 나한테 보내줘요. 이것도 또한 데이터니까 내가 액놀리지 해줍니다. 에코하고 액놀리지 착각하지 마세요. 에코는 그냥 붙인 이름이야. 그냥 별명 같은 거야. 이 데이터는 저기랑 똑같이 생긴 복사본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은 이게 별 문제 아니에요. 밴드위스가 넘치니까. 그런데 예전에 TCP가 30년 전에 디자인될 때는 이게 엄청난 낭비였어요. 왜 그러냐면 자 데이터 바이트가 1바이트였다고 합시다. 그러면 얘를 싣기 위해서 패킷에다가 뭐 붙죠? TCP에다가 붙죠? 최소 20바이트예요. TCP만 붙어? 앞에 IP에다가 붙죠? 최소 20바이트. 그럼 얼마야? 데이터 한 바이트 싣고 가는데 헤더만 40바이트. 엄청난 가분수죠. 그러니까 이거는 엄청난 낭비야 그 당시에. 왜냐하면 백본이 64kbps였어요. 미국 대륙을 가로지는 백본의 밴드위스가 64kbps. 여러분은 집에서도 그렇게 안 쓰잖아요. 64kbps는 상상도 못할 느린 속도예요. 제가 유학 갔을 때 모뎀으로 학교에 인터넷 접속하면 2400 bps. 2400 bits per second. 300 바이트 per second. 300바이트. 초당 300바이트가 최고 속력이야. 자, 이런 시대에 디자인됐기 때문에 이 낭비를 없애자. 코트 낭비를. 그래서 오른쪽처럼 해요. 많은 응용. 데이터 바이트가 가면 에크를 바로 안만 쏴줍니다. 에크를 바로 쏴주는 일은 없어요. TCP의 기본 철학은 에크는 미룰 때까지 미루자예요. 빚 갚는 사람처럼. 네. 끝까지 버틸 때까지 버티자가 TCP의 철학이에요. 에크 안 해줍니다. 버틸 때까지 버텨요. 왜 버티냐? 버티는 이유가 있어요. 많은 응용들의 경우에 일방적으로 떠들어대지 않죠. 데이터가 한쪽으로만 계속 오지 않아요. 그것에 응답해서 반대쪽으로 데이터가 갑니다. 여러분들 웹서핑할 때 여러분이 요청을 했으니까 데이터가 왔지. 그렇죠? 서버가 1시간, 2시간 주구장창 계속 데이터를 여러분들한테 보내주는 일은 거의 없어요. 여러분이 계속 뭔가를 보냅니다. 클릭하면서 URL을 보내고 뭐를 보내고 자꾸 요청하죠.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데이터가 왔다는 건 데이터가 또 가리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예상해서 조금 기다려보자. 그러면 조금 기다려보면 가는 데이터가 있을 거다. 가는 데이터에는 여러분들 액놀리지먼트라는 게 따로 존재한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요. TCP 헤더에 보면 이미 액놀리지를 하기 위한 공간 필드가 2개가 있어요. 데이터가 가더라도 항상 액놀리지를 위한 필드가 2개가 있죠. 뭐 있어요? 액놀리지먼트 넘버하고 윈도우 사이즈. 이거는 고정 필드에 들어가 있어요. 이건 여러분이 안 써도 그냥 거기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액놀리지먼트를 따로 생으로 만들어서 헤더만 달러당 그쪽으로 보내는 게 아니라 이미 가는 데이터 필드에 액놀리지먼트 정보를 싣기 위한 공간이 이미 마련되어 있는데 그걸 왜 안 쓰냐 이거예요. 그래서 가는 데이터가 있으면 그때까지 참았다 거기다 써서 보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에크용 공간이 가는 데이터 패킷에 이미 있단 말이에요. 거기다 조금만 참으면 거기서 저 할 수 있는데 일부러 내가 40바이트짜리 패킷 보내가지고 말이야. 밴드위스를 낭비할 필요가 없다. 이것이 이제 TCP가 가진 기본 철학이에요. 이걸 갖다 우리가 딜레이드 액놀리지먼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쓰는 TCP도 이 딜레이드 알고리즘이 돌아가고 있고요. 그러니까 수신자 쪽에서 돌아가는 알고리즘이겠죠. 데이터 채널이 2개 있으니까 이쪽에도 하나 돌고 저쪽에도 돌 거예요. 그렇죠? 데이터 채널 한쪽마다 수신자 쪽에서 돌고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TCP는 양쪽 채널 다 있는 거 알죠? 그래서 이쪽으로 가는 채널에서는 여기서 돌고 이쪽으로 가는 채널에서는 여기서 돌고 있어요. 그래서 에크를 돌려줄 때 일단 뭉개고
일단 뭉개다가 도저히 더 이상 뭉갤 수 없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아무리 기다려도 반대 방향으로 가는 데이터가 뜰 기미가 안 보인다. 이럴 때는 할 수 없이 전에 하던 대로 그냥 헤더 40바이트 만들어갖고 액노리지먼트 팩 세그먼트를 보내게 돼 있어요. 근데 그러면 기다려도 언제까지 기다리는 거냐? 그걸 말하느냐? 지난번에 우리가 리트랜스미션 얘기할 때는 500ms 타이머라는 게 있다는 걸 얘기했습니다. 그죠? 0.5초마다 한 번씩 따르릉 울리는 시계가 시스템 안에 돌고 있는 걸 TCP가 사용한다 그랬습니다. 요 기다리는 요 장면에서는 200ms 타이머라는 게 또 돌아요. 그 200ms 타이머를 이용합니다. 그러니까 최대 기다리면 200ms 타이머를 기다려요. 그러니까 이게 패킷이 와가지고 200ms 간격으로 촘촘하게 있는 타이머가 울릴 때 패킷이 이쯤 도달하면 여기서 바로 에코 안 해줘요. 언제까지 기다려? 두 가지 중 하나예요. 하나는 요 따르릉 울리기 전에 이제 반대편으로 나가는 패킷이 있으면 거기다가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죠? 그런데 그런 애가 없어. 언제까지 기다릴 수 있어요? 다음번 따르릉까지. 그러니까 최대 200ms 뭉개다가 보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최대. 그 이상은 더 뭉갤 수는 없어요. 최대 200ms. 이것이 딜레이드 액 알고리즘입니다. 자, 그런데 이 딜레이드 액노리지먼트가 695페이지부터 그래서 얘기가 나오는데 요거 얘기까지만 하고 딱 끝내죠. 딜레이드 알고리즘이 뭉개서 저 따르릉 울리면 내가 보내리라. 그 전에 저쪽으로 가는 데이터 패킷 있으면 실어 보내고 아니면 내가 그때까지 뭉개고 있어야지라고 하는 그 순간에도 한 가지 원칙이 있는데 뭐냐면 액노러지먼트가 발생하는 두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하나는 저쪽에서 패킷이 와서 어디까지 받았습니다라고 연락을 해주는 케이스가 하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쪽에 뭘 받지는 않았지만 상대편에서 보내온 거 없어요. 그렇지만 이쪽에 응용이 지워버렸구나. 내 리시브 사켓 버퍼에서 읽어내가 갖고 갑자기 공간이 통 하고 비어서 저쪽에 더 보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다. 그럴 때 그걸 보고하기 위해서 그냥 나가요. 액노러지먼트가. 뭘 받아서가 아니라 내 상황 변화를 통지하기 위해서 액노러지먼트가 나갈 수 있다고. 왜냐 액노러지먼트라는 게 두 개의 필드 값을 가지잖아요. 액노러지먼트 넘버가 있고 윈도우 사이즈가 있어요. 그 두 개의 변화 중 그 둘 중 어느 하나의 변화라도 있으면 에코가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즉 윈도우 사이즈가 변했을 때 통제하게 되는데 그 일이 생기잖아요. 생기면 딜레이드 액 타이머가 그때까지 버티자고 우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전에라도 나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통상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여러분들이 뭐 큰 파일 하나 다운받잖아요. 그럼 패킷이 이상하게 두 개 올 때마다 하나씩 에코가 나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하나 올 때마다 하나가 아니라 두 개 올 때마다. 왜 그러냐? 자, 하나 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뭉개, 에코 해주지 마. 이렇게 된다. 그 데이터가 저쪽으로 가는 것도 아니니까 계속 뭉개고 있겠죠. 딜레이 액 타이머가 따르릉 울릴 때까지. 근데 또 패킷 하나 또 도달합니다. 두 개가 왔어요. 그게 리시브 사켓 버퍼로 만약 제대로 된 순서라면 가 있겠죠. 근데 응용이 그 두 개가 얼씨구나 왔구나 하고 바로바로 꺼내가는 경우에는 두 개마다 한 번씩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두 MSS 이상의 공간이 새로 비었을 때는 상대방에게 무조건 통과한다는 원칙이 있어요. 그래서 두 개 들어올 때마다 딜레이 액 타이머에 의해서가 아니라 윈도우 리시브 사켓 버퍼에 새로 발생한 공간을 상대편에게 알리기 위해서 에크가 새로 발생해요. 그래서 여러분은 재밌게도 큰 파일 다운로드 받다 보면 두 개마다 하나씩 에크가 탕탕 튀어나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영화 파일 같은 거, 큰 파일 같은 거 다운받아 보세요. 실제로 와이어샤크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너무 오래 했으면 미안합니다.